아저씨, 엄마가 안 일어나요.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서로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있는 쌍둥이 남매는 떨리는 손으로 낯선 어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보호자분 맞으시죠? 간호사의 말에 성승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처입니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부친으로 성승준 씨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승준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엄마 살려주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후계자인 승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돈과 권력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가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승준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이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쉴 새 없이 내리꽂혔어요.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승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1시간 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전처 수연이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어요. 5년 전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는데 왜 자신에게 전화가 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응급 연락처에 자신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병원에 들어선 순간 승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도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손을 꼭 잡은 채 서로에게 바짝 붙어 있는 쌍둥이 남매였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은 짝짝이었어요. 급하게 뛰쳐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승준은 그 아이들을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수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먼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누군가의 아이들이겠거니 생각하며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성승준 씨 맞으시죠? 환자 김수연 씨 보호자로 연락받고 오신 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처가 쓰러졌다고 해서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환자분은 지금 수술 중이시고요. 그 전에 아이들 보호자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해서요. 아이들이요? 무슨 아이들 말입니까? 승준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수연에게 아이가 있었나? 재혼이라도 한 건가? 하지만 자신에게 연락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방금 승준이 스쳐 지나온 쌍둥이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이 환자분 자녀분들이에요. 승준은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떨고 있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건 알겠는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그 뒤로 수연 씨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그게요. 의료기록상 아이들 아버지 이름에 성승준 씨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하고요. 그 순간 승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출생신고서에 부친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쌍둥이 2명 다요. 승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거기 적힌 정보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 성승준,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출생일을 확인했어요. 이혼하고 8개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연은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초기였던 거예요. 입덧이 심할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는 바빠서 수연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었죠.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에 매달렸으니까요. 이게 대체. 승주는 중얼거리며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남자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눈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 쌍꺼풀 라인까지. 여자아이의 코 모양은 자신의 여동생과 닮아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도 승준 집안의 특징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아이들이라고요? 서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준이 물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 기록이 일치합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간호사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승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그 한마디에 승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자신의 친딸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자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당연한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후벼팔 줄은 몰랐습니다. 승주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 거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사시켜왔던 그였는데 이 5살짜리 아이의 말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승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승준의 양복 자락을 붙잡았어요. 아이의 작고 차가운 손이 고급 원단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승준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낀 작고 마른 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후계자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방금 존재를 알게 된 자신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힌 거예요. 고급 양복 바지가 젖은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행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오려 했지만 승준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발을 멈췄고 경호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승준을 보좌해온 비서실장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무릎을 꿇은 승준의 눈높이가 아이들과 같아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그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자신의 흔적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이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은 그 존재조차 몰랐어요. 첫 울음소리도, 첫 걸음마도, 첫 번째 생일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함께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왜 수연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을까요? 이혼할 때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 살릴 수 있어요? 여자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작은 손이 승준의 손을 붙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승준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말했습니다. 응. 아저씨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하지 마. 응급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폭우 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고 아이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차갑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승주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마주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승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 거예요. 회사보다 병원을, 이 사회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의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거기에 폐렴까지 겹쳐서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승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5년 동안 수연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졌던 거예요. 그러다 몸이 망가진 거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성진그룹 본사 이사회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상석, 부회장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또 불참이십니까? 전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펜을 탁탁 두드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번 달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 미팅도 2번이나 연기됐다면서요. 주가가 벌써 7%나 빠졌어요. 시장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승준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성진그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가 곧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승준은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어요. 아침에 잠깐 회사에 들렀다가도 점심 전에는 어김없이 병원으로 향했죠. 중요한 결제 서류는 병실 앞 복도, 덴치에서 처리했고 화상회의도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 옆에 있으니까요. 민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승준을 바라봤고 민지는 오빠 뒤에 숨어서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승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걸지도 않고 뭔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성진그룹 후계자, 요즘 회사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간다더라. 무슨 병원? 본인이 아픈 거야?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야. 기자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승준의 비서실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승준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였어요. 협상 테이블에서도,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항상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대신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은 불안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족 모임에서도 승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성진그룹 총수 일가의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승준의 아버지인 회장이 주재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승준은 2달 연속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승준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여동생은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 후계자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 회사가 제일 힘들어. 회장은 식탁을 내리쳤어요. 그릇들이 덜컹거렸고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법무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들고 승준을 찾아왔거든요. 승준은 병실 앞 복도 끝대기 공간에서 그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이건 뭡니까? 승준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관련 서류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아이들의 친권은 어머니 분께 있지만 어머니 분이 입원 중이시니까요. 임시 보호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승준은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친권, 임시 보호자. 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의 법적 문제가 이제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분이 계시면 그분께 임시 양육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법무팀장의 말에 승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이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다른 가족도 없고 그러면 아동보호 시설에서 임시로. 안 돼요. 승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움찔하며 말을 멈췄어요. 승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내가 돌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무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부회장님, 그러시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아이들 존재가 알려지면 언론에서 알아요. 회장님께서 아시게 되면 그것도 알아요. 승준은 법무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친 눈이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몰랐어요. 내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이제 알았으니까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법무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인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승준의 변화를 두고 여러 가지로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몰락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후계자가 회사를 내팽개치고 있으니 성진그룹도 끝이라고요. 반면에 누군가는 뒤늦은 책임감이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자기 핏줄인데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수연이 임신 사실을 숨겼는지, 왜 5년 동안 혼자 버텼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인적이 끊겼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승준은 수연의 병실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수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5년 전 이혼할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승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버지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승주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왜 말 안 했어, 수연아?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수연이 왜 침묵했는지, 5년 전 그 이혼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이요.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응급실에서 그 끔찍한 밤이 있기 전 수연과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승준이 전혀 몰랐던, 아니 알 수조차 없었던 그들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5년, 수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마철만 되면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죠.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수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간단한 아침 준비를 해놓아야 했거든요.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2개의 일을 해도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수연의 한숨이 깊어졌어요. 반찬통은 거의 비어 있었고 남은 건 김치, 조금과 계란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게 버텨야 했어요. 어린이집 비용을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수연은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밥을 차려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들 때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그녀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5살이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수와 민지는 어린 나이에 비해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가 기침을 하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밥을 거르면 자기들도 배부르다고 말했죠.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엄마, 또 아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수연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래. 수연은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수연은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비, 월세, 공과금, 당장 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자신의 몸은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수연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이웃집 할머니가 잠깐 봐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어지러움이 심했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괜찮아. 좀만 쉬면 나아질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후 수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또다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가까스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 10시, 11시, 자정. 수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수연은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화장실로 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민수가 먼저 눈을 떴어요. 동생 민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분명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둘은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먼저 비명을 질렀어요. 수연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달려가서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민수가 수연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은 무서워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눈 떠봐. 엄마. 민지가 울면서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의 볼이 이렇게 차가운 건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어린이집에서 배운 게 생각났습니다. 위급할 때는 119에 전화하라고요. 민지야, 엄마 옆에 있어. 나 전화할게. 민수는 엄마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소파 위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켜니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긴급 전화는 잠금 없이도 걸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어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주소.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소가 뭐였지? 5살짜리는 자기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근처에 뭐가 있어요? 큰 건물이나 가게 같은 거요. 편의점이요. 편의점 있어요. 엄마가 일하는 편의점이요. 민수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그때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동생의 손에 우편물이 들려 있었어요. 오빠, 여기 글자 있어. 민지가 우편물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더듬더듬 그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119 상담원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곧 구급차가 출발할 거라고. 그때까지 엄마 옆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지가 오빠에게 달려와 꼭 안겼어요. 두 아이는 쓰러진 엄마 옆에서 서로를 붙잡은 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쩍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두드렸고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실었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낯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들 보호자가 누구예요? 경찰이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보호자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엄마밖에 없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계셔요? 그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 민수는 아빠가 뭔지 알았습니다. 어린이집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요? 그때마다 수연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멀리 계셔. 나중에 크면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슬퍼하는 게 싫었거든요.
아빠 없어요. 몰라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의 신분증, 의료보험 카드,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의료 기록. 그 안에서 응급 연락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승준. 수연은 왜 이 이름을 응급 연락처에 넣어둔 걸까요?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왜 이 번호만은 지우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만은 아버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2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 시각, 승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이 한창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업인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죠. 승주는 그 중심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성 부회장님, 이번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 정말 기대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승주는 능숙하게 대답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완벽했어요. 세련된 양복, 자신감 넘치는 태도,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 대한민국 재벌 그룹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었죠.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 승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슬쩍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라니 스팸이겠지. 승준은 무시하고 다시 대화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전화가 또 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승준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승준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눈짓을 하고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스팸이라면 이렇게 집요하게 걸어올 리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승준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 보호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승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병원, 응급실. 갑자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누가 다친 건가? 환자가 누구죠? 김수연 씨라는 분인데요. 응급 연락처에 이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김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승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어요. 전처. 5년 전에 깔끔하게 이혼하고 그 뒤로는 완전히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수연 씨요? 그 사람이 왜 저를 응급 연락처로?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고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승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5년 전에 이혼한 전처예요. 자신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굳이 자신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과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환자분과 함께 온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의료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성승준 씨로 되어 있어서요. 네, 승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 무슨 소리지? 잠깐만요. 아이들이요? 수연 씨한테 아이가 있습니까? 네. 쌍둥이요. 5살이고요.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데.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쌍둥이,
5살. 아버지 이름이 자기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아, 네. 잠시만요. 승주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살이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태어났다는 건가? 그럼 수연이 이혼할 때 임신 중이었다는 건가?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안 했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승주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갔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승주는 대답 없이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웃고 있었고 임원들은 열심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이 자리는 중요했어요.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승준의 발은 이미 출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일정 취소해요. 네, 지금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내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해요. 뒷정리는 전무한테 맡기고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승준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갑자기 떠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 빨리 차 불러요. 승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비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를 부르러 뛰어갔어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오르는 동안 승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5년 전 이혼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수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갔어요. 승주는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복잡한 소송이나 언론 노출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 사유는 간단했어요. 성격, 차이, 서로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고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죠. 어느 날 수연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승주는 별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연이 임신 중이었다고요? 그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승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이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왜 말 안 했을까? 말했으면 이혼 안 했을 텐데. 아니, 그랬을까? 솔직히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회사 일에만 미쳐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수연은 그걸 알았던 걸까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이가 있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그래서 차라리 혼자 감당하기로 한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운전기사도 비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승준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승준의 얼굴 위로 줄무늬를 그렸어요.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승준은 문을 열고 내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폭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산도 받지 않고 응급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응급실 자동문 앞에서 승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로 자기 아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는 걸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승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어요. 손을 꼭 잡은 채 서로에게 바짝 붙어 있는 아이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하지만 승준은 알아봤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5살 이혼하고 8개월 뒤에 태어났다면 지금 딱 5살이에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 아이들은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이었습니다. 승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너의 아빠다?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다고 할까요? 아이들도 승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낯선 아저씨가 왜 자기들을 쳐다보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엄마가 쓰러지고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 이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5년 만의 첫 만남이요. 승준은 아이들 앞에 서서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말을 잘했던 그였는데 지금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연락받고 온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서로를 보호하듯 바짝 붙어 있었어요. 민수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지는 뒤에 반쯤 숨어서 승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승준은 그냥 처음 보는 아저씨에 불과했으니까요. 저기, 승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혹시 성승준 씨 되세요? 전화드렸던. 네. 그렇습니다. 아, 오셨군요. 환자분 보호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간호사가 승준을 접수처로 안내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승준은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료 기록이랑 아이들 출생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이들 아버지란에 성승준 씨 성함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승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은 이혼하고 8개월 뒤.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정말 아이들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준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면서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돌아오니 아이들은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작은 몸이 큰 의자에 파묻혀 있었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다 지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준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 쳐다봐요? 그 질문에 승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어. 엄마 아는 사람이야. 일단은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의 아빠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엄마 걱정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는 충격까지 더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엄마 어때요?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작은 손으로 오빠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진짜요? 응. 진짜야. 승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아이들을 대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승준의 손을 만졌어요. 차갑고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움츠러들며 손을 걷어들였어요. 마치 뜨거운 걸 만진 것처럼요. 그 짧은 접촉이 승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동시에 이 낯선 남자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의지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는 거죠. 승주는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아 있었어요. 눈매와 코 모양이 특히 그랬죠. 민지는 수연을 더 많이 닮았지만 입꼬리 모양은 승준 집안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에 들어오는 건 아이들의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옷은 낡아서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운동화는 닳아서 밑창이 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쳐나오느라 신발짝도 맞지 않았어요. 분홍색 운동화 한 짝과 파란색 샌들 한 짝. 승준의 눈에 비친 아이들은 너무 말랐어요. 볼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손목도 가늘었습니다. 잘 먹지 못한 티가 났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자라고 있었다니. 설명 없이도 경제적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승준이 입고 있는 양복 한 벌이면 아마 아이들이 1년 동안 먹고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호자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수행원들이 따라 들어오고 고급 양복 차림인 걸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거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 보호자 확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주는 대기실 한쪽에서 경찰과 마주 앉았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전 남편입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는요? 승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거요. 경찰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모양입니다. 처음 아셨다고요? 네. 전처가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도, 그 이후로도. 오늘 병원에서 연락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이 펜을 멈추고 승준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겠지만 그건 경찰이 파고들 영역이 아니었죠. 아이들 친권은 현재 어머니 분께 있습니다. 어머니 분이 입원 중이시니 임시 보호자 지정이 필요한데요. 네. 혹시 외가 쪽 친척분이 계시면 그분께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동보호시설에서 임시로. 안 됩니다. 승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경찰이 움찔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회복되실 때까지 아이들 보호가 필요합니다. 친척분이 계시면 연락을. 친척은 없어요. 전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도 없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 말이 승준 자신도 놀랍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아이들이니까요. 경찰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승준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보다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쪼그려 앉으니 아이들과 눈높이가 비슷해졌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저씨, 진짜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승주는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희망. 엄마가 쓰러진 이 무서운 밤에 누군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응.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조심스럽게 승준의 소매를 잡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처럼요. 승준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작고 차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랐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 얼굴도 모르고, 엄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승주는 민지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 5년 동안 몰랐던, 5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의 아버지. 이날 이후 그들은 같은 배에 올랐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함께 가야 했어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승주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들도 의자에서 내려와 승준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엄마, 소식이 궁금했거든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심했고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고비는 넘겼는데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3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3달.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하고 입원 관련 서류들이요. 승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입원 동의서, 의료비 청구 관련 서류,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성년 자녀 임시 보호자 지정 동의서. 이건 뭡니까? 아, 환자분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환자분이 입원 중이시니까 아이들 임시 보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버지 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되시는 거고요. 승주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임시 보호자. 그 단어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이요. 잠시만요. 승주는 서류를 들고 복도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이건 급한 일이었어요. 법무팀장님, 저예요.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주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전처가 쓰러졌다는 것, 자신도 몰랐던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임시 보호자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급격히 또렷해졌어요. 부회장님, 잠깐만요.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요? 일단 아이들 존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서명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장님 귀에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무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시 보호자지만 나중에 친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 부인분이 회복하시면 양육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속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부회장님 자녀로 인정되면 법적 상속권이 발생하거든요. 승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주주들 반응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갑자기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부회장님, 지금 당장 서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일단 아동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은 신중하게. 아니요. 승준이 말을 끊었어요. 서명할 겁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제 아이들이에요. 오늘 처음 알았지만 분명히 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시설에 보낼 수는 없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법무팀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승주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오빠에게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고 있었고, 민수는 피곤한 눈으로 승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준이 다가가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언제 깨어나요?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야. 근데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해. 얼마나요? 2-3달 정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살짜리에게 2-3달은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그 질문에 승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어린 것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승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랑 같이 있으면 돼. 엄마, 나을 때까지 아저씨가 돌봐줄게.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승준을 바라봤어요. 왜요? 아저씨가 왜 우리를 돌봐요? 그 질문에 승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복잡한 설명보다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아저씨를 믿어줘. 민수는 한참 동안 승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승준은 일어나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회사에 알려지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언론에 새어나가면 온갖 추측과 기사가 쏟아지겠죠. 재벌 후계자에 숨겨진 아이들. 그런 제목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승준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스쳤어요.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모습.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 그리고 조금 전 민수가 물었던 질문.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5살짜리가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걱정은 어른들이 해야 하는 건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갈 곳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시설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5년 동안 몰랐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이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결과가 오든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각사각 서명하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성승준. 이 이름, 석자가 이제 이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건네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 정리되는 대로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승준이 돌아서는데 뒤에서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민지였습니다. 잠결에 깼는지 반쯤 감긴 눈으로 승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승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살짜리가 이 밤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가 쓰러지고 낯선 곳에 끌려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그런데도 이 작은 아이가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승주는 몸을 낮춰 민지와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잘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민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오빠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승주는 그 자리에 서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서명은 끝났고 선택은 이루어졌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승준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삶이 이 서명 한 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수술이 끝났지만 수연은 쉽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의사는 몸이 너무 지쳐 있어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승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아이들은 병원 의자가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공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민수와 민지는 대기실 구석에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승준이 사다 준 그림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잠들기도 했어요. 승준은 그 사이 법무팀을 통해 수연의 생활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려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조사 결과는 승준의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어요. 월세가 3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내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수연의 통장에는 잔액이 8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식당과 편의점에서 받는 월급으로 어린이집비와 공과금을 겨우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 어린이집비도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원장이 몇 번이나 독촉 연락을 했지만 수연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던 것 같았어요.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꼭 드릴게요. 그런 문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도 확인했어요. 수연은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은 거의 없었어요.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과 진통제를 몇 번 사간 기록만 있었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증상이 심해져도 참고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집 사진도 확인했어요. 수연이 살던 빌라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아서 해가 잘 들지 않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엄마와 아이 둘이 살았던 거예요. 승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연은 이렇게 살았어요. 혼자서 아이 둘을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도움 한 번 청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 아버지인 자신에게 왜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전 부인분 명의로 된 신탁 계좌가 하나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는데 3개월 전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신탁 계좌요? 누가 만든 건데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위탁자 정보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승준의 눈이 좁아졌어요. 신탁 계좌, 매달 입금되던 돈, 그리고 3개월 전에 끊긴 입금. 뭔가 이상했습니다.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간 뒤 승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에게 돈을 보내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끊긴 걸까요? 수연이 쓰러진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어요. 승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는 게 아버지의 특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병원에서 무슨 서류에 서명했다며? 전처 애들 보호자로? 승주는 눈을 감았어요. 결국 알려진 거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네, 맞습니다. 미쳤어? 이혼한 여자한테서 애가 있었다고. 그것도 쌍둥이. 그걸 왜 이제야 알아? 저도 몰랐습니다. 수연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잖아. 5년 동안 숨겨온 애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걸 내가 왜 떠안아? 유전자 검사는 해봤어? 진짜 내 애들인지는 확인했고, 승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 그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아이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 증거가 있어? 얼굴을 보면 알아요. 민수 눈매가 저랑 똑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승준아, 냉정하게 생각해. 그 여자가 왜 5년 동안 숨겼겠어?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내 재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닌지 어떻게 알아? 수연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꿍꿍이를 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 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 애들 데리고 살 거야? 회사는? 후계자 수업은? 다음 달 이사회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회사와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당장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안 됩니다. 아이들 돌봐야 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승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든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민수가 복도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승준이 다가가자 민수가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 질문에 승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살짜리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거짓말. 아까 전화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승준은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민수야, 이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 일이야.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돼. 민수는 한참 동안 승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승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짐작한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까 전화해서 그랬잖아요. 제 아이들 맞다고. 역시 들은 거였어요. 승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응,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민수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요? 그 한마디가 승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요?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까요? 5년 동안 전처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변명도 이 아이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승주는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승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등을 바라봤어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밖에는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무언가가 있었어요. 수연이 임신을 숨긴 이유, 끊긴 신탁 계좌,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아이, 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먼저였습니다. 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승주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요. 수연이 5년 동안 침묵한 이유, 그 뒤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연이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고 승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수연은 아직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 들어갔어요. 엄마, 엄마, 일어났어. 민수와 민지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괜찮았어? 무섭지 않았어? 엄마, 우리 괜찮아. 엄마가 안 일어나서 무서웠어. 민지가 울먹이며 수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늘고 약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때 수연의 눈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승준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승준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승준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연 씨,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와 승준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돌봐줬어.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아. 그래도 나가. 승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 잠깐 밖에서 기다려. 엄마랑 얘기 좀 할게. 민수가 불안한 눈으로 승준을 올려다봤어요. 승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민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승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거 알면서 왜 말 안 하고 이혼했어요? 5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내가 왜 연락해요? 수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바빴잖아요. 회사, 회의, 출장. 그게 당신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나는 그 옆에 있는 장식품이었고.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임신 사실 알았을 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수연이 처음으로 승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에 5년 동안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내가 말 꺼내기도 전에.
서로 이렇게 사느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말 못했어요. 승주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5년 전 어느 날 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서 대뜸 이혼 얘기를 꺼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수연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당신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이 낳고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애가 생겨도 안 변했을 거예요. 그냥 돈만 대주고 육아는 남한테 맡기고 1년에 몇 번 얼굴이나 비추는 아버지가 됐겠죠.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없는 아빠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잖아요. 알 권리가 있었어요. 권리요?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권리를 말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나한테 관심 한 번 준 적 있어요?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결혼기념일에 뭐 했는지 기억해요? 내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하나라도 알아요? 승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난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더 나았어요. 적어도 기대할 게 없으니까 실망도 없잖아요. 수연이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병실 안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승주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자신은 남편으로서 최악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승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신탁 계좌에서 매달 들어오던 돈 3개월 전에 끊겼던데 그건 누가 보낸 거예요? 수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왜 물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고 싶어서요. 수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머니요. 승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보낸 돈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이요? 절대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 것. 아이들 존재를 알리지 말 것. 그러면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승주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수연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조건을 달고?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왜? 나도 몰라요. 처음에는 당신 어머니가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막상 손주가 생기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매달 아이들 사진을 보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꼬박꼬박 보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3개월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돈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끊기니까 월세도 못 내고 애들 어린이집비도 밀리고 병원은 꿈도 못 꾸고.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웃기죠? 결국 당신네 집안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예요. 나도 아이들도. 승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자신에게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돈을 끄는 걸까요? 나가요. 수연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이들은 내가 낳으면 데려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돌봐줘요. 그 후에는 당신 인생에서 우리 지워도 돼요.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승주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수연의 등이 보였어요.
지쳐있고 상처받았고 그래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버텨온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걸어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5년 동안 이 모든 걸 알면서 자신에게 숨겼어요. 왜? 뭘 위해서? 승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주는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어요.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많이 좋아졌어. 조금 쉬어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오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면서 승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왜 자신에게 숨겼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돈을 끊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승주는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비서에게 맡기고 본가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승주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차분하게 물어봐야 할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직접 눈을 보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저택 응접실에서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승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 승준이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왔니? 앉아라. 앉지 않을게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한테 돈 보낸 거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승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다.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승준은 그 태도에 더 화가 났어요. 왜요? 왜 나한테는 숨기고 수연이한테는 입막음 돈을 보낸 거예요? 입막음이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섭섭하구나. 그럼 뭐예요? 손주들 생활비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5년 동안 숨긴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피로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너를 위해서였다. 뭐라고요? 내가 후계자 수업에 집중해야 할 때였어. 갑자기 아이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복잡해질 거 아니니. 너도, 회사도, 집안도. 그래서 내가 조용히 처리한 거야. 승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처리했다고요? 자신의 아이들 존재를 숨기는 걸 그렇게 표현하다니. 그게 처리예요? 내 아이들인데, 어머니, 손주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돌본 거 아니니. 돈 보내고 아이들 사진 받아보고 나름대로 신경 쓴 거야. 그게 신경 쓴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만나면 정이 들잖니. 정이 들면 복잡해지고. 난 그냥 내가 준비됐을 때 알려주려고 했어. 준비요? 무슨 준비요?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르고 모든 게 안정됐을 때, 그때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했어. 깔끔하게, 문제없이. 승주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왜 돈을 끄는 거예요? 계획대로라면 계속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건 왜요? 말해봐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게 됐어. 승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요? 내 통장, 내역을 확인했나 봐.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니까 의심했겠지. 어디다 쓰는 돈이냐고 추궁했고. 처음에는 둘러댔는데 결국 다 털어놨어. 그래서요? 당장 끊으라고 했어. 그 여자한테 돈 보내는 거 용납 못한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만약 계속 보내면 나를 내쫓겠다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이 보였어요. 난 선택해야 했어.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느냐, 아니면 돈을 끊느냐. 그래서 끊었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결국 다 알면서 숨긴 거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연이가 쓰러진 거 알아요? 돈 끊기고 석 달 버티다가 몸이 망가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몰랐어. 난 정말 몰랐으면 됐어요? 어머니가 돈 끄는 게 원인이에요. 그거 알아요? 승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소리친 적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고함 소리를 듣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냐? 밤중에 뭔 난리야? 아버지. 승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만 원망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공범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죠? 내 아이들 있는 거. 어머니한테 다 듣고도 나한테는 숨긴 거죠? 아니, 어머니한테 돈 끊으라고 협박까지 했잖아요.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알았으면 어쨌을 건데. 그 여자 다시 데려왔을 거야? 이혼한 여자애들 데리고 후계자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결정해. 웃기지 마. 너는 성진그룹 후계자야. 내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여자 입막음 해.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이들 데리고 조용히 살라고 해. 내 인생에서 빼. 못해요. 뭐, 제 아이들이에요. 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전 아이들 포기 안 해요. 제가 5년 동안 몰랐던 건 어머니, 아버지가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은 안 지실 거예요? 책임? 우리가 뭔 책임이 있어? 그 여자가 말 안 한 거잖아. 어머니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게 입막음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가 한 발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톤이었어요. 그럼 각오해. 후계자 자리 내려놓을 각오.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해야 되면 한다. 회사에 해가 되는 건 용납 못해. 승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평생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맞서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세요. 뭐, 후계자 자리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게요. 그래도 아이들은 안 포기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아버지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승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승준은 피했어요. 승준아, 아버지 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풀리실 거야. 아니요, 저도 진심이에요. 승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따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5년 동안 몰랐던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외면하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건 못해요.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승준은 돌아서서 응접실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준은 문자를 읽으며 작게 웃었어요. 민수와 민지, 이제 겨우 며칠 함께 했을 뿐인데 그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선택은 끝났습니다.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선택을 지켜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퇴원했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쉬면서 요양하라고 했어요. 승준은 수연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병원 근처, 아이들, 어린이집과 가까운 곳으로요. 수연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승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받아요. 지금 몸 상태로 일하면서 월세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결국 수연은 받아들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5년간의 공백과 상처가 쉽게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승준과 아버지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후계자 자리를 빼앗겠다고 협박했어요. 이사회에서 승준을 몰아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아버지 편에 섰고 회사 안에서 파벌이 갈라졌어요. 하지만 승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도 돌봤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말. 승준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민수와 민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승준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가끔은 아예 부르지 않고 눈짓으로만 대화하기도 했어요. 승준은 억지로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5년 동안 없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당연했어요. 승준은 그저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적응이 빨랐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자 민지는 자연스럽게 승준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고 재롱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경계심을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승준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도 끄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요. 왜 안 자고 있어? 승준이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뭐 할 말 있어? 민수가 한참 동안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승준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뭐라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승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 또 안 사라질 거죠? 또 안 갈 거죠? 승준은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아빠가 약속할게. 민수가 승준에게 안겼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승준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승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지도 오빠를 따라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호칭 하나가 승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수연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부딪힐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승준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년 전에는 도망쳤어요. 결혼 생활에서 도망쳤고, 책임에서 도망쳤고, 사람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틸 거예요. 아이들 곁에 있을 거예요. 늦었지만 아버지가 될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승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수연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으로 셋이 함께 외출하는 거였어요. 아직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했지만 적어도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지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바라봤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달라고 소리치고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평범한 일요일 풍경이었지만 승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문득 지난 석 달이 떠올랐습니다. 폭우 치던 새벽,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밤. 그때는 앞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서툴러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라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아빠, 민지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승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연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 많이 밝아졌네요. 수연이 말했어요. 승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 덕분이에요. 혼자서 잘 키웠더라고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수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승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회사 일도 복잡하고 아버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아이들 곁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연이 승준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믿어보려는 것 같았어요. 그 말 지켜야 해요. 지킬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계절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승준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승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회사 문제도 정리해야 해요. 수연과의 관계도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돈보다 늦게 온 진실이 있었어요.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이리 와. 같이 놀자. 민지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승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연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승주는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민수가 달려와 승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늦게 깨달은 사랑도 사랑이다.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오늘 사연 속 승준도 5년을 잃었지만 깨달은 순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소중한 걸 놓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면 그게 진짜 끝이에요. 돌아설 용기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가요?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